생명운동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종교인연대, 그리고 생명의 전화, 또 자살예방협회, 불교성당개발원, 꽃동네 등등 여러 단체들 32개 단체가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연대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드보가시, 소위 국회든 정부든 요청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용산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프로그램은 우리 생명연대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생명 토크 콜로키움을 운영하겠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도 또 행안부 예산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카톨릭 한마음 한몸 운동 부부인가요? 카톨릭에 거기에 차바오로 신부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원불교가 같이 했고요. 오늘 세 번째로 불교 동국대학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 주관은 우리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 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성현 소장님이 못 오셨는데 우리 부소장님인 이범수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교 프로그램은 자살 유가족, 자살 유족의 애도가 자살이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 박탈된 애도가 박탈되고 있다. 이 박탈된 애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상장의례를 주제로 해서 이범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 자장으로 양두석 우리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님 현재 가천대에 강의를 나오고 계십니다. 또 토론회는 우형공 교수님, 또 김혜정 유가족과 따뜻한 사람들 대표님, 또 김태호 요새회 사람들 대표님, 그리고 이진아 상담심리 상담자님, 또 최민호 한국장례협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생명운동연대에 마침 상임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조성철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나중에 꽉 찼으면 자살자가 좀 줄어지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니할 수는 없고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까지 우리는 또 이 일을 수행해야 돼.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다 내서 오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모임을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듣게 한다고 이런 일에 중재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 자체가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용기 있게 오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가끔 접근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참 생명이 소중한데 이 동국대학 교정에서 한다고 해서 학생들도 좀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앞으로는 더 관심 있고 관심 가지고 참석하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생명운동연대 콜로키움에서 올해는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좀 더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콜로퀴움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콜로퀴움은 세미나의 일방적인 방식, 일반적으로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자가 간단히 언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콜로퀴움은 좀 더 세미나 발제자의 어떤 발표 영역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토론자들이 활발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호 교류가 더 많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살유가족의 어떤 2차적인 자살 시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성 애도로 인해서 나머지 생애를 자기를 꽃 피우지 못하고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좀 더 자살유가족들을 사회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참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려는 시도를 이제 다각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10월 16일 날 생명운동 연대에서 대통령실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보건의료 쪽에서 주도하던 자살 정책의 한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는 온 사회가 나서서 자살에 대해서 자살 문제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지금 오늘의 주제인 상장 의례와 자살을 연결을 시키자면 자살이 일어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바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검안도 해야 되고 또 병원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검안이 끝나고 나면 검시가 끝나면 다시 장례식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장 의례, 장례식장 이런 데들은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렇게 정신이 없는 그러한 유족들을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서 그래서 나중에 결론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초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공론화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이러한 관점이 정부의 전달을 우리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살 유족들이 장례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돈도 돈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이 자살 유족들을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장례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장례식장이나 장례협회나 이런 쪽에서 또 그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강구해보자라는 뜻으로 지금 일단 이 주제를 이번에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해서 자료에 올려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들어가는 말, 한국의 자살 상황과 특성, 다음에 자살 유가족의 상실 및 비통 반응과 인식, 그 다음에 자살 유가족의 권리 박탈된 애도,
자살유가족의 가정적 세계 변화에 대한 저항, 자살유족을 위한 개입과 상장의례의 기능과 역할, 나가는 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한 20-3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살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와 연동해서 급작스럽게 튀어오르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전에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IMF 전에는 10만 명 자살률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10만 명당 17명으로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자살률이 31명 정도까지 올랐죠. 그랬다가 지금은 25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10만 명당 10명 정도의 자살률은 지금 그렇게 높은 자살률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튀어오른 것은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서 자살률이 거의 150%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계속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끈끈한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집단 지향성이 강한 전통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격심한 변화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강요하고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의존하던 전통사회 공동체를 뒤흔들고 과거 사회 질서나 규범에 되돌리기 어려운 양태로 몰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살 사건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자살 유가족에게는 극도로 불안정하며 격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격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살 유가족의 애도 과정은 마음과 정서적인 측면이 수용되지 않거나 박탈되며 혹은 의사소통이 죄되면 그대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살에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자살 유가족에게 사망신고서 작성까지 병사 혹은 외인사로 기재하게 하여 실제 자살자로 기재한 경우가 25%에서 4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살 유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자살로 인한 사별을 경험하고 자살 유가족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8.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풍조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발생한 외상성 사별인 자살 뒤에 남겨진 자살 유가족이 자신의 애도 과정을 밟을 틈도 없이 끝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수치심으로 몰아갑니다. 자살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보듬고 적절한 애도 과정을 제공하는 일은 따라서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자살 유가족들에게 애도 과정을 자동적으로 시작하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인 상장 의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의료적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그 속성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백서에서 밝힌 2021년 경찰청 통계에서는 자살 동기를 경제적 문제 24.2%, 가정 문제 6.7%, 직장동인 업무상 문제 3.8%, 남녀 문제 2.1%, 그 다음에 사별 문제 0.9%, 학대 및
폭력 문제 0.1%로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37.8%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육체적 질병 17.7%, 그리고 인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악화가 되는데, 우울증 중심으로 하는 정신과적 문제는 39.8%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30.8%고 정신과적 문제는 39.8%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는 거의 무시당하다시피 지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에 자살 예방에 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집계하는 예산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억입니다. 500억. 근데 그 500억을 다 정신과적 문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쪽에서는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적 질병에 대한 문제에서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 대책이 거의 40% 정도 되는 정신과에서 다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론이 지배적이고, 다음에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미디어에서 예전에는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자살을 아주 많이 편안하게 또 개방적으로 막 다루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자살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에드윈 슈나이드만,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 이 자살의학에 대해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매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살자가 자살을 하면 자살자 스스로의 해고를 남아있는 유족의 가슴 속에 넣어놓고 간다고 그랬어요. 아주 섬찟하지만 평생 그 유족들의 가슴 속에다가 죽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해골을 넣어놓고 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족 자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그 심리적 부검 이거를 또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원인으로 자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신과적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딘 슈나이드만도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통합적으로 자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 유가족의 상실 및 비통 반응은 그래서 여기 자살 유가족은 충격과 고통, 분노, 단념, 절망, 슬픔, 거부감, 자포자기, 비난, 무력감, 부정, 죄책감, 아주 다양한 이러한 우울 등의 반응을 겪게 되고, 83.3% 이상이 죄책감과 우울증을 경험하며 60.9%는 분노와 중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우울이 자살 유족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증상들이죠. 자살 유가족은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7배 이상 높은 자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일반인에 비해 80배에서 많게는 300배 높은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자살 유가족에게는 극도로 불안정하며 격적인 시간과 장르에서 이렇게 격리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살 유가족의 애도 과정은 마음과 정서적 측면이 수용되지 않거나 박탈되며
이 박탈된다는 것은 이게 권리 박탈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자살 유가족은 애도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애도한다는 것은 혼자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 슬퍼할 때는 우리 사회가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근데 장례식을 치르지 않거나 자살한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으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벌써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박탈된 애도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자살할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죽음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자살 유가족의 거상, 그러니까 상을 치르고 그다음에 같이 애도하고 이러한 가정의 도움을 제공받을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매우 적게. 상장례 부분에서 우리 김태우 대표 또 현장에서 많이 또 활동을 하시지만 되게 이렇게 또 김태우 대표도 자살로 또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많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많은 이 의전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그 집이 자살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마땅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가지고 숨기지 말고 그냥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애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반응으로 충격, 부인, 무능력감, 안도감, 버려진 느낌, 비난, 책임 전가를 그렇게 하지만 2차적인 반응으로 분노,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3차적인 반응으로 자살 이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하고 다음에 세상과 단절하고 우울해지면서 또 자살을 숙고하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독하는 유명한 죽음교육 전문가죠. 이분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실의 범주를 권리상실 애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없는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관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즈가 그렇죠. 에이즈가.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에 걸린 것은 수치스럽다고 여겨서 다 숨기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인정되지 않은 관계, 흔히 동성애, 애인, 입양아의 친부모, 이런 것들, 환자에게 애착을 갖게 된 의사 또는 간호사,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없는 죽음, 유산, 낙태, 위탁,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없는 애도, 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가, 또, 다른 결정 요인으로는 우울증, 사회적 자원의 부족, 잃어버린 태아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권리 박탈된 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애도를 드러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애도의 과정이 복합성 애도라고 그래서 평생 끝나지 않는, 계속 결핍된 애도로 인해서 애도의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평생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애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 박탈된 애도 문제는
사별 슬픔과 고통을 표현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으며 문제는 무시되거나 억압당함 혹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 슬픔과 고통을 표현함에 도움이 되는 의식이나 애도 과정에서 애도하는 사람이 배제당하거나 장례식이나 추도식 등 애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여되거나 제재가 가해질 때 애도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기에 딱 걸려 있죠. 자살들도. 그런데 이 애도의 과정은 자살 유가족이 자신의 연태까지 가지고 있는 가정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살 유가족들을 상담을 해보면 자살 유가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으면 애도의 과정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인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또 고인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슴속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생각할 때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질 않아요. 꼭 그 가시많은 밤송이를 가슴속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버리면 안 따가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버리면 그 자살한 사람하고 영영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벌써 죽었지만, 그분이 죽었지만 마음에서라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한번 그분 자살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죠, 그분들의. 그래서 그래서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가시많은 밤송이를 안고 있어서 피가 철철 따가워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애도의 과정을 마무리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주변 사회, 가족 사회, 주변 사회, 친구 사회 이런 데들이 같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가장 좋은 방식이 지금 말씀드리는 상장의례가 가진 애도의 기능입니다. 전통적인 그 상장의례의 과정은 애도의 과정을 밝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도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살 유가족들에게 적용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사별한 아들, 즉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부모나 배우자들은 사별 후에 나타내는 황폐함과 사별 이전과 극명히 대조되는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이게 달라지죠, 자신들이.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버리지도 않고 또 그걸 자꾸 피해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너무 많은 회피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학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피하는 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맞닥뜨려야 되는데 맞닥뜨리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죠. 자살 유가족은 자신이 처한 세계에 맞게 세계 모델을 다시 재조종해야 됩니다. 프로이드는 내부 세계를 검토하는 이 과정을 애도의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이후에는 응급조치가 이렇게 종교적인 또 자살 여파에 대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숨겨진 가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상장의례입니다. 상장의례는 지금 요 네 가지를 꼭 상장의례의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빈소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추도, 의례, 추모, 의식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의식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간 차원의 개입, 촉진 차원의 개입, 확신 차원의 조정 차원의 개입을 해주는 게 바로 상장의례의 기능입니다. 상장의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매우 효율적인 그러한 기제를 가진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상장의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의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19가지죠, 지금. 상장의례가 가진 기능이. 고인의 죽음을 현실화하고 기정사실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장의례는 계속 고인을 불러대거든요. 그 자리로. 초대를 하거든요. 그 대신에 고인의 과거의 고인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고 죽은 고인을 초대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현실화하죠. 죽음을 현실화하죠. 그 다음에 또 상장의례를 통해서 고인의 죽음에 초점화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꾸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죠. 다음에 고인의 죽음을 사건화하게 하고 사회화하고 여러 사람을 모으게 하고 여러 사람들 간에서 서로 얘기하게 하고 다음에 또 시설을 통 안에서 시설에서 또 사색을 하게 하죠. 장례식장이 상장례 시설들이 다 거기서 고인의 죽음을 거기서 사색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만났다 헤어지죠. 반복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봉헌당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추모하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것을 반복하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장의례가 있습니다.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 사회적으로 만났다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유족들에게. 네, 그래서 고인을 종교적으로 영적 의식을 통해서 영생하게 자꾸 고인을 또 불렀다가 또 천당으로 보내고 또 천국으로 보내고 하죠. 그렇게 기원을 하죠. 네. 그래서 다음에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다음에 고인의 삶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또 그러한 장례의식이 열겨지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해줍니다. 위무와 지지 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애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타살로 고통에 빠진 자살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을 방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살 유족들이 더욱 떳떳이 적극적으로 차별 슬픔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종교적 전통이나 상장 의례와 같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형식을 갖춘 방식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찔러대듯이 찔럭찔럭,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상장 의례를 더욱 철저히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자살 유가족의 차별 애도를 돕는 방안이 될 것이며 상장 의례나 상장례계나 정부는 그를 위한 시설 제공이나 재정 지원 등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문을 빨리 쓰다가 보니까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발표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또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